네, 안녕하세요. 터커의 게임 네트워킹의 이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P2P 방식하고 중계 서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2P라고 하고요. 피어 투 피어인데요. 피어 투 피어. 투가 피어 투 피어 방식입니다. 피어 투 피어 방식은 이제 클라이언트끼리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1대1 격투 게임에서는 이렇게 직접 서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가 연결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대다, 그러니까 뭐 10명이 게임을 한다, 한 5명이 게임을 한다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가 5개가 있죠. 클라이언트가 5개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연결을 서로 하는데,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방장을 하나 정해서, 얘가 가령 방장이다 그러면 방장을 하나 정해서 방장에게 커넥트하는 방식, 그러니까 방장이 모든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 있고, 또는 풀리 커넥션 방식이라고 해서 모두가 모두에게 커넥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풀리 커넥션 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방장에게 연결하는 방식은 장점이라고 보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커넥션이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만 관리하면 되고, 방장이 있기 때문에 방장이 이제 4개의 커넥션만 관리하지만 각자 입장에서는 하나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각 클라이언트가 관리해야 되는 커넥션 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장이 있기 때문에 방장이 어떤 심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선 방장을 중심으로 네트워킹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방장이 게임을 나가버리거나 커넥션이 끊어진 경우 게임 자체가 방이 폭파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장이 나가버린 경우. 근데 방장이 나가버린 경우에는 이제 방이 폭파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방장을 뽑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장이 나가버렸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애들 중에 새로운 방장을 뽑아서 다시 걔를 중심으로 연결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장이 나갔을 때 처리가 까다롭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풀리 커넥션 방식은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풀리 커넥션 방식은 각 클라이언트가 모두 다른 클라이언트에 대한 모든 커넥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얘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전부 다 향하는 모든 커넥션을 가지고, 얘도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클라이언트가 관리해야 되는 커넥션 수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 클라이언트가 관리해야 되는 커넥션 수가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제 한 명이 나가버린 경우에도 이쪽에 향하는 커넥션만 끊어지지 나머지 애들 간의 커넥션은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누구 한 명이 나가더라도 문제없이 플레이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다시 들어오면 걔네가 다시 연결을 다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명이 나가는 상황에서도 게임이 전환이 빠르게 된다. 그러니까 게임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전환하는, 방장을 새로 뽑거나 하는 거가 필요 없이 바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로 릴레이 서버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릴레이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 릴레이 서버는 말 그대로 서버가 있는 거죠. 어떤 정해진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들이 그냥 그 서버에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그 서버에 접속하는 방식. 어떻게 보면 P2P에서 방장을 뽑아서 방장에게 접속하는 방식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근데 얘는 서버에 접속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어투피어에서 방장을 뽑아서 하는 방식은 방장이 언제든지 게임에 나가버리거나 방장이 컴퓨터 꺼버리거나 할 수 있지만, 얘는 서버기 때문에 그 서버 컴퓨터가 이제 갑자기 연결이 끊어지거나 하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서버기 때문에 역시 심판을 맡을 수 있고, 근데 피어투피어에서 방장을 뽑아서 걔를 심판으로 잡으면 걔 역시 심판이 그 잘못된 불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해킹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서버를 심판으로 잡으면 서버는 해킹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훨씬 공정한 플레이가 가능한 거죠. 그 피어투피어에서 방장을 뽑는 방식보다 얘가 심판이 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냐? 서버가 죽어버렸을 때 게임 자체가 아예 플레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냐 저거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P2P와 릴레이 서버에서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P2P에서 사실 방장을 뽑든 뭘 하든 상관없는데 P2P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 때문에 릴레이 서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사실 좀 길어요. 설명하는데 이게 역사를 되짚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의 초창기, 인터넷 시발점부터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인터넷이 만들어지는 시점까지 인터넷의 발달 상황을 우리가 되짚어 봐야 돼요. 이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는 만들어질 때를. 그러니까 이 문제점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알아보려면 인터넷이 처음 만들어질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터넷을 처음 만들어질 때는 언제냐? 소련과 되게 옛날이죠. 소련과 미국이 냉전 시대일 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이제 좀 엮기로 새는 내용이 되겠지만 요거를 잘 아셔야 왜 이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려면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냉전을 하는데 각각 핵미사일을 엄청 만들어 놨어요. 지금 소련에도 많이 있고 미국에도 뭐 몇백 개씩 있어요. 핵미사일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명돼서 핵미사일을 대기권으로 쏴가지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핵미사일을 발사해서 소련 본토를 타격할 수 있어요. 상황이 이랬을 때 관건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핵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얘가 우리 땅에 날라오기 전에 우리가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소련이 핵미사일을 미국에 발사를 했어요. 이게 날아가는데 2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보죠. 대기권을 뚫고 나가서 미국 땅에 떨어지는 데까지 2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핵미사일 발사된 걸 감지하고 미국 백악관 대통령이 우리도 쏘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쏘자고 결정한 다음에 실제 미국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만약에 3시간이 걸린다고 쳐보죠. 상황이 이러면 미국은 지는 겁니다. 그쵸? 소련에서 미사일을 쏴버리면 2시간 안에 백악관은 잿더미로 변해버려요. 2시간 안에 백악관은 잿더미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3시간 걸린다고 쳤을 때 미국은 대응 사격을 못하고 그냥 다 죽어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먼저 쏘는 놈이 임자죠. 그죠? 먼저 쏘는 놈이 승리자기 때문에 먼저 쏴버리면 장땡이죠. 그래서 관건은 뭐냐? 얘가 우리 땅에 날라오기 전에 이거를 대응 사격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소련이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2시간 걸려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이 미사일 쏜 거 감지했어요. 감지하고 나서 우리도 쏘자 라고 결정을 했는데 실제 발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이었다고 쳐보죠. 그래서 상대방이 발사하는 걸 보고 우리가 쏘는 대응 사격을 결정한 다음에 실제로 미사일이 발사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아무도 미사일을 먼저 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내가 쏘면 상대방도 쏘기 때문에 그 미사일이 땅에 닿기 전에 상대방도 미사일을 쏴버리죠. 그렇게 되면 서로 같이 죽는 상황이 돼요. 같이 죽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서로 미사일을 쏠 수가 없어요. 근데 한쪽에서 먼저 쏜 놈이 먼저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쏘는 사람이 임자죠. 먼저 쏘는 사람이 승자기 때문에 그때는 막 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상대방의 미사일이 우리 땅에 닿기 전에 우리가 쏠 수 있느냐, 이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관건이었어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관건이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을 만들려면 생각을 해보시면 백악관부터 시작해서 뭐
미사일 사일로까지, 미사일 발사대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있다고 치면 빨리 가겠지만, 만약 이게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으면 이게 또 위험할 수가 있죠. 이게 전선 끊어지거나,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스파이가 먼저 잔입해서 이걸 끊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의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서로를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발사 명령이 내렸을 때 네트워크 경로를 찾아서, 가능한 경로를 찾아서 그 패킷을, 그 데이터를, 발사하라는 명령을 가진 데이터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육군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에서 나온 게 인터넷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는 군사 목적으로 나왔고, 이게 현재처럼 모든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다 인터넷을 사용할 날이 올 거라고 가정하고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끽해봤자 100개, 뭐 1000개 이내에 기지들이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회선이 하나 끊어졌더라도 남아있는 회선을 통해서 돌아가더라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인터넷 시스템이었어요. 현재 같이 전 세계가 모든 컴퓨터가 다 쓸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IP4라는 걸 만들었는데, IP4는 뭐냐면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의 근간이 되는 통신 규약인데요. 그 중에 IP4가 있습니다. IP4는 뭐냐면 숫자 4개로 이 인터넷에 그 컴퓨터의 주소를 쓰자. 그러니까 기지의 주소를 쓰자는 겁니다. 어떤 기지들이 연결됐을 때 각각 기지들의 주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 주소를 숫자 4개로 나타내자는 겁니다. 숫자 4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개수의 한계가 있어요. 표현할 수 있는 개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처음에 이제 그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질 때는 문제가 없었죠. 이게 숫자 4개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적어도 군사 기지보다는 많이 표현할 수 있었죠. 충분히 많이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인터넷을 만들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상황이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들이 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모든 컴퓨터의 IP를 다 할당할 수가 없어요. IP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IP6가 나왔거든요. IP6. IP6는 IP 버전 6라고 하는데요. IP 버전 6는 기존의 IP4가 숫자 4개였잖아요. 32비트짜리로 표현했거든요. 32비트, 4바이트로 표현했는데 4바이트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쓰진 않아요. 그 중에서도 일부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 IP6는 이거를 확 늘려서 128비트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8비트, 16바이트죠. 16바이트, IP를 16바이트로 표현하는 방식을 만들었어요. IP 표가 고갈되니까 새로운 표준을 만든 겁니다. IP6라고. 근데 사람들이 잘 쓰질 않아요. 이거를 여전히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P4로도 아직 충분히 가능한 기술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가능한 기술이 나왔어요. IP4로도 잘 쓸 수 있는 기술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표준을 적용하지 않고 여전히 IP4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뭐냐, 이 기술이 중요한데, 이 기술이 뭐냐면은 IP 매핑을 하는 거예요. IP 매핑.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의 IP를 할당할 수는 없습니다. 고유한 고정 IP를 고정 IP라고 그러는데, 픽스드 IP, 변하지 않는 IP를 모든 컴퓨터에 할당할 수는 없어요. 지금 컴퓨터가 너무 많아졌고 IP가 할당할 수 있는 개수는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IP를 다 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맨 앞에 컴퓨터 한 대만 고정 IP를 정하는 겁니다. 맨 앞에 컴퓨터 한 대를 고정 IP를 정해놓고 모든 패킷은 다 얘가 받아요. 그래서 얘가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냐, 우리가 빌딩에서 무슨 어느 회사로 택배를 보낸다, 뭐 SK로 택배를 보낸다, SK가 뭐 엄청 크죠. SK는 가령 예를 들면 뭐 NC소프트로 택배를 보낸다. 그럼 NC소프트 앞으로 해서 NP소프트 김 아무개 앞 이렇게 해서 보내면 이 택배가 NC소프트 회사로 들어가죠. 근데 김 아무개가 NC소프트 어디에 앉아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택배 기사, 이
우표 택배를 보내주는 이 택배 기사는 이 기마 암무개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러면 이 택배가 어떻게 가요? 이 택배 기사가 그냥 인셉션, 그 뭐죠? 그 맨 앞에 택배 받아주는 사람, 리셉션한테 그냥 전달해 주는 거죠. 리셉션한테 전달해 주면 그 사람이 기마무개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거나 아니면 메일 주소를 아니까 기마무개한테 메일 쏘겠죠. 어쨌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 사람한테 보내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패킷이 왔는데 어떤 앞에 리셉션이 있어요. 받아주는 애가 있어요. 맨 앞에 받아주는 놈이 있어. 걔한테 패킷이 오면 이 패킷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얘는 보낸 놈은 모르지만, 보내는 놈은 모르지만 게이트웨이는 아는 거죠. 이 앞에서 받아주는 놈이 어떤 주소인지는 아는 거죠. 걔한테 가면 걔가 그거를 아니까, 자기 안에 어떤 놈이 있는지 아니까 걔한테 분배를 시켜주는 거예요. 분배를.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맨 앞에 놈만 고정 IP가 있으면 돼요. 맨 앞에 놈만 고정된 IP.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택배를 보낼 때 NC소프트라는 보내야 되잖아요. 내가 NC소프트라는 곳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고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NC소프트 주소 자체는 고정돼 있어야 돼요. 거기다 보내면 걔가 그 안에서 분배를 해주기 때문에 맨 앞에 받아주는 놈은 고정 IP가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놈은 고정 IP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고정 IP가 있을 필요가 없고 얘가 할당해주는 IP, 얘가 나한테 지정해주는 번호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인터넷 프로토콜이 IP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TCP나 UDP도 IP 기반 위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IP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IP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게이트웨이 앞에서 받아주는 얘가 얘한테 그냥 IP를 할당해 주는 겁니다. IP를 할당. 가짜 IP를 할당해 줘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고정 IP가 34.26.8.7이야. 고정 IP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나에게 등록되어 있는 컴퓨터들은 이거를 가질 필요가 없죠. 고정된 IP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 숫자나 가지면 돼요. 127.8.6. 뭐 9든 뭐든 상관없이 아무 숫자나 가지고 있으면 돼요. 8.8.8. 뭐 아무거나 가지고 있어도 되죠. 7.7.7.7.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두 컴퓨터가 똑같은 IP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거나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얘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A라는 놈은 IP가 이거고, B라는 놈은 IP가 이거고, C라는 놈은 IP가 이거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얘가 아무 IP나 할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컴퓨터가 나한테 접속할 때, 나한테 접속할 때 그 새로운 컴퓨터한테 비어있는 아무도 쓰고 있지 않는 숫자 아무거나 할당해주고 6 뭐 9든 뭐 12, 128이든 안 쓰는 숫자 아무거나 할당해주고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 D란 놈은 이 숫자에다 할당했어. 그래서 패킷이 왔을 때 그게 D한테 가는 거면 걔한테 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될 게, 그러면 다시 보죠. 맨 앞에 받아주는 놈이 있어요. 게이트웨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 안에 등록되어 있는 컴퓨터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아무 숫자나 다 돼 있어. 근데 뭐 서로 겹치진 않아요. 편의상 일씩 증가한다고 해죠. 11 이렇게 서로 겹치진 않고 그냥 증가하는 숫자로 돼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패킷을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A한테 보내고 싶어. A한테 보내고 싶으면 얘한테 보냈는데 얘가 뭐 30.6.7.128이라고 쳐보죠. IP가 얘는 고정 IP예요. 고정되어 있는 IP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갈 때 고정 IP로 가는 거예요. 고정 IP로 가는데 그러면 이거를 써서 보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얘가 아니거든요. 얘는 뭐 어딘가에 다른 컴퓨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 컴퓨터에 나타내고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패킷을 이렇게 보내면 전혀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전혀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우선 보내야 되는 건 얘한테 우선은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먼저 가야 돼요. 근데 얘가 그러면 얘한테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과연 어디로 보내야 이게 A한테 가는 거냐,
이거는 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문제가 게이트웨이가 이 아래 컴퓨터들을 감추고 있는 역할을 하이드 시켰기 때문에 IP들을 감추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 바깥에서는 과연 얘가 IP가 몇 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킷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나오기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패킷을 보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바깥으로는 나갈 수 있어요. 바깥으로는 나갈 수 있지만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서는 바깥에서는 안에 몇 번을 보내야 과연 A한테 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TCP의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내 컴퓨터예요. 이게 내 집의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LG G+라고 쳐보죠. 인터넷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얘예요. 그러면 나는 내 IP가 이렇게 할당되어 있지만 이건 고정 IP가 아니고 외부에 공개된 IP도 아닙니다. 나에게 그냥 프라이빗하게 LG G+가 나한테 할당한 IP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바깥에 있는 애가 나한테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바깥에 가령 내가 네이버에 접속을 한다. 그럼 난 네이버의 IP는 알죠. 네이버의 IP는 네이버 서버의 IP는 고정 IP예요.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IP라고요.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IP예요. 그래서 나는 패킷을 네이버에 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네이버의 IP를 알기 때문에. 하지만 네이버에는 나한테 패킷을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근데 TCP의 경우는 이게 서로 연결을 맺기 때문에 내가 리퀘스트를 상대방이 listen 그러니까 연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고 내가 걔한테 연결을 리퀘스트 하기 때문에 이건 연결이 맺어져요. 맺어지기 때문에 패킷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TCP는 그렇게 되는데 UDP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낼 수는 있지만 내가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다시 피어투피어로 보죠.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어요. 두 클라이언트가 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요즘의 상황에서는 그 앞에 있는 게이트웨이가 있죠. 그거는 언제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낫장비라고 그러는데 우리 공유기 있잖아요. 공유기가 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기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퍼블릭 IP를 할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공유기가 누구나 있기 때문에 각자 얘한테 내가 이 클라이언트에 보내고 싶지만 정확한 IP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정확한 IP도 없죠. 얘가 고정 IP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얘는 고정 IP가 없기 때문에 어떤 IP를 보내야 될지 몰라요. 서로 패킷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피어-투-피어 통신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어-투-피어 자체가 그러면 안 되는 거냐, 피어-투-피어 자체가 불가능한 거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나오냐면은 홀펀칭이라는 기술이 나옵니다. 홀펀칭, 말 그대로 구멍을 뚫는다는 거죠. 홀펀칭. 우리 펀칭기계 알잖아요. 구멍 뚫는 거. 홀펀칭,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보면은 각자 피어들이 어떤 낫장비나 뭐 게이트웨이나 어떤 그 IP 매핑을 해주는 그 IP를 하이드 시켜주는 애 밑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현대에서는 모든 클라이언트가 다 IP가 하이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정 IP를 받는 클라이언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IP로 얘를 보내야 얘가 얘한테 실제로 전달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가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나가는 건 괜찮아요. 내가 어떤 고정 IP에다가 뭐 가령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데다가 패킷이 나가는 건 괜찮아요. 나가는 건 괜찮지만 내가 다른 하이드된 다른 클라이언트의 패킷을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홀을 뚫는다고 해서 이걸 하나 어떻게 백도어 같은 거 하나 뚫어주는 겁니다. 뚫어주는 기술을 통해서 이거 뚫어준 다음에 그걸 통해서 패킷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런 거를 홀펀칭이라고 그래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